자, 여러분, 이번 동영상에서는 책의 3부에 관련된 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빛입니다. 그래서 빛과 전자기파가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를 보게 되면은요, 빛과 정보, 중력파. 중력파라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되는 현상도 빛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빛, 나쁜 빛, 이상한 빛.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빛을 포함하는 전자기파가 어떤 식으로 각종 광기술, 과학의 분야에서 활용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는 약간 우주랑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가 진행될 때 광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의 3부의 각 장의 내용을 상세하게 더 설명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 여러 주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소주제를 정해서 그 소주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3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결국 분광학입니다. 분광학.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나눠서 세기를 조사하는 학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빛을 내는 대상 물질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물질이 있는지 등을 추적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양자역학이 관련되는데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나 분자, 그리고 그 속에 묶여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를 보통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들, 위에 있는 상태들을 여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에너지 준위 구조는 원소마다, 분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준위 구조를 원소나 원자나 분자를 구분하는 일종의 원자 분자의 주민등록증 혹은 원자 분자의 지문이나 홍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철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대문자 NA인데요. 소디움, 나트륨이나 여기 수은 Hg, 그 다음에 리튬 등의 세 종류의 원소가 어떤 식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해서 우리는 원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준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뿐만 아니라요. 분자의 진동 준위 혹은 회전 준위까지도 전부 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동 주파수라든가 진동 에너지죠. 회전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어떤 분자가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선구적으로 했던 사람이 그 프라운호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인데요. 프라운호퍼는 이런 식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 별이 있고 그 별이 뭐 우리의 태양이라고 해보죠. 태양이 있고 태양도 자기의 자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기가 있고요. 그래서 대기를 뚫고 지구를 향하는 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분광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속에 태양의 대기 속에 어떤 원소나 분자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에 어떤 빛들이 흡수되는가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대기에 나트륨이 있다고 해보죠. 소디움. 그럼 나트륨은 보통 노란색 쪽에 오렌지색 쪽에 그 날카로운 두 개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이게 나트륨 원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원소가 있다고 하면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했을 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두 개의 흡수선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태양의 대기일 수도 있고 지구의 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에 있는지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거기서 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이런 흡수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태양의 대기나 지구의 대기에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런 선들을 우리가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부르죠.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백열등이나 태양처럼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내는 흡수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프라운호퍼 선은 이런 겁니다.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태양이 자기의 대기나 지구의 대기, 즉 차가운 기체를 지나면서 일부분을 기체에 뺏기는 겁니다. 기체가 흡수를 해서 그쪽만 까만색의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원자, 분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추적하게 되면 우리는 대기 속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가운 기체를 우리가 열을 가해서 혹은 다른 에너지를 줘서 뜨겁게 만들면 기체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리고 기체가 내는 빛은 놀랍게도 해당되는 기체가 흡수했던 스펙트럼의 위치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를 주면 자기 특유의 선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거고요. 자기가 차가운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을 가진 전자기파, 빛이 지나가면, 자기를 지나가면 자기에 맞는 파장만 쏙쏙 빼먹는 겁니다. 쏙쏙 빼서 거기만 흡수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발광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에 관련된 분광학적인 어떤 설명이 되겠고요. 이것들이 지구상에서, 지상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혹은 우주 탐사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 글의 여러 꼭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라든가 철만 비교해봐도 방출 스펙트럼이, 지금 보이는 건 방출 스펙트럼인데요. 방출 스펙트럼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철은 26번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각 원소가 내는 발광 선 스펙트럼을 원소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여러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을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있고요.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만 보면 어떤 원소가 그 빛을 내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원소의 선 스펙트럼은 해당되는 원소들의 증명서다 혹은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 준이고요. 분자가 진동을 하는 것, 회전을 하는 것도 양자화되어 있는데, 즉 띄엄띄엄 되어 있지만 그 띄엄띄엄 되어 있는 양이 분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를 측정하면 어떤 분자인지를 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확인했던 사람이 인도에서 처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찬드라 세카라 라만입니다. 1930년에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이 과학자가 했던 일은요, 햇빛을 특정 분자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햇빛의 이제 특정 색깔만 골라가지고요, 특정 색깔만 골라서 특정 분자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것은 사염화탄소라고 해서 CCl4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사면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들어내는 특유한 진동들이 있습니다. 4가지 방식의 진동들이 있고, 이 진동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정한 진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특정한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진동수가 특별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들의 레이저 빛이 들어가면
분자의 진동수만큼 레이저 빛의 파장이나 진동수가 변조됩니다. 분자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 바뀌는 양을 추적하게 되면 어떤 분자가 그것을 바꾸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F0라는 진동수를 가진 빛이 들어갑니다. 그럼 분자 진동수가 FM이에요. 그럼 요 원래 들어갈 때 빛의 진동수가 FM에 의해서 빼지든지 더해지든지 이렇게 변조가 됩니다. 이 변조되는 양을 분광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분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물 분자인지 뭐 사이오마탄소인지 등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만 분광법은 사실 뭐 오늘날 산업 분야,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고요. 이것이 잠깐만요. 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진동수는 분자의 지문과 같은 겁니다. 지문. 자, 라만 산란의 응용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음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고체가 있을 때 그 고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동하죠. 원자들이나 분자들이 끊임없이 떱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바로 이런 특정한 음파 방식의 진동입니다. 제가 지금 공기를 진동시키면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공기가 진동되면서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의 고막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게 종파입니다. 반면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횡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진파로 따지게 되면 지진파의 P파, S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종파나 횡파가 진행하는 속도가 다 달라집니다. 전부 달라져요. 따라서 속도를 재면 해당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음파가 진행하는 속도가 빛에도 영향을 줍니다. 빛에도. 자, 자세한 거는 뭐 책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지만요. 음파가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입사시키는 빛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은요. 이런 겁니다. 아까 레이저 빛이 있을 때 레이저 빛을 변조시키는 게 분자 진동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음파입니다. 진행하는 음파. 시료를 통과해 진행하는 음파가 빛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분자 진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신호, 음파 때문에 만들어지는 신호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통해서 물질의 성질을 알 수가 있고 그 물질의 성질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적인 응용 분야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라만 분광법 어디에 쓰이느냐? 다양한 나노물질들을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노물질의 종류나 구조 혹은 분포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물질의 경우에는 어떤 바이오 물질인지 그게 뭐 손가락의 피부인지 뼈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라만 산란 신호는 바로 분자의 지문을 보는 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약품 공정, 뭐 석유화학 생산 공정 모니터링 이런 데도 쓰일 수가 있겠고요. 마약 탐지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 3부에서 또 하나 그 한 꼭지로 다뤘던 게 예술품의 진위 판별입니다. 자, 예술품이 있을 때 저게 정말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려진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떼서 막 파괴해가면서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라만 분광법을 이용해서 저 속에 저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됐던 염료 분자의 진동 주파수를 측정해서 그 염료가 오늘날 것인지 르네상스 시대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제 책의 이제 3부의 글에 한 꼭지가 실려 있습니다. 자, 아까 음파를 재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미줄이 있으면 거미줄도 한쪽을 제가 툭툭 치면 그 진동이 쭉 전파가 됩니다. 전파되는 속도가 있겠죠. 사실 거미줄을 지은 그 거미는
먹이가 걸렸을 때 먹이가 만드는 진동을 감지해서 위치 등을 판단해서 이제 가서 먹이를 먹는 거죠. 이때 거미줄을 통과해 진동이 전달되는 속도, 음파의 속도를 이 레이저 분광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즉 음파 등에 의한 빛의 신호의 변화는요. 이게 사실은 일종의 도플러 효과 같은 건데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외계 행성의 대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상현상에 대한 탐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글도 제가 한 꼭지를 넣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부의 글 중에서는 압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압력은 뭐 한마디로 물질을 누르는 거죠. 물질을 누르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겁니다. 자, 섭씨 100도. 우리는 섭씨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고 알고 있지만 물이 끓는 것은 일기압입니다. 일기압. 만약에 내가 섭씨 100도인데도 불구하고 섭씨 100도인 물을 계속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이면 물이 끓는 게 아니라 액체를 유지합니다. 액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압력을 더 높이면은 오히려 100도에서 얼음이 됩니다. 얼음.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압력을 인가할 때는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다이아몬드를 2개 준비해서 그 사이에다가 물질을 넣고 다이아몬드로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그 물질에 가해지는 압력이 이 대기압, 우리가 숨쉬는 대기압의 수십만 배에서 수백만 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도 압력을 수십만 배 올리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수족관의 유리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PMMA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아크릴이죠, 아크릴. 아크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아크릴에다가 압력을 줘가면서 여기 있는 게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대기압이고요. 대기압의 10만 배, 20만 배, 30만 배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이 PMMA라는 아크릴의 속을 통과해 진행하는 진동의 속도가 초속 한 2000m 정도에서 한 9000m 정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을 분석해서 압력 하에서 내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가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의 내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성의 내부를 직접 들어갈 수는 없죠. 대신에 행성 내부의 높은 압력을 앞에서 소개했던 압력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눌러보게 되면은 목성이나 토성 내부에서 혹은 지구의 멘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부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빛을 물질에 때려서 빛과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산란된 빛을 분광법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 그것들이 물질의 탐사, 우주의 탐사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